네, 오늘 귀한 분 모셨습니다. 소설가 복고일 선생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선생님한테 이 어려운 시기에 고견을 듣기 위해서 모셨는데, 야, 지금 절체절명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뭐 잘 될 거야 이런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선생님은 이 지금 계엄 후에 이 탄핵 정국을 우선 큰 틀에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네.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네. 저는 낙관적인 태도를 지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낙관적인. 그럼 잘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네. 상황의 뭐 유불리를 떠나 가지고 네. 일단 낙관적인 그 태도를 유지해야 그 싸울 맛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삶이라는 것이 원래 힘드니까 모든 그 생명체에게 다 그러니까 우리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좀 낙관적인 태도를 가져야 그래야 의지가 견딜 의지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그럼 탄핵 심판도 낙관적으로 보시나요? 이제 기각이냐 인용이냐, 우리가 낙관적으로 보면 기각을 보는데 낙관적으로 볼 수 있나요? 글쎄요. 그 법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판사의 성향에 이제 달린 것이니까 저는 그것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래서 뭐 확실한 얘기를 하긴 어렵죠. 다만 저는 이제 철학적으로 이렇게 좀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것이 이제 가장 나은 태도가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인데 그동안 돌아보면은 비교적 상황이 꾸준히 나아졌잖아요. 네, 그렇죠.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그러한 생각이 그 점점 널리 퍼져가지고 우리 사회가 갑자기 당혹스러워진 상태에서 보다 그 응집력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저는 비교적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 선생님 이제 그 이런 역사 소설이라든가 큰 무게 큰 주제를 다루는 소설을 많이 이제 쓰셨는데 요번에 이런 일련의 상황이 선생님 소설의 어떤 소재 같은 게 주제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 그 가능하겠죠. 그런데 지금 당장 쓰기는 어렵죠. 누구에게나. 그렇죠. 당대를 산 사람보다는 한 세대 정도 뒤에 와서 새로운 정보, 누군가 쓰겠죠. 새로운 해석을 가진 작가들이 나오겠죠. 저희 그 동세대의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일은 젊은 작가들이 몫이 되겠죠. 그때 또 무게 있는 소설이 작품이 또 나오겠네요. 그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그 유명한 명작이라고 알려진 거 보면은 이런 역사의 어떤 사건을 중심으로 소설이 나온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프랑스 혁명이라든가 러시아 혁명이라든가 이런 거에 소설화돼 가지고 거기에 로맨스도 있고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훌륭한 작품이라고 꼽는 톨스토이 전쟁과 평화는 그렇죠. 그 프랑스와 러시아 사이 전쟁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는 자신이 전쟁에 대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의외로 전문가들이 호평을 받았고 또 오든같이 훌륭한 그 시인은 그 전쟁론이 없으면 그 전쟁과 평화에 요긴한 부분이 빠지는 것이다 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이 작품에 영향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이번에 헌재도 선생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재판관의 그 어떤 이념이나 생각, 사상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고 그러듯이 소설은 더더욱 작가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이념, 사상에 따라 달라서 같은 역사적 사실을 놓고선도 이제 그게 뭐라 그럴까 해석이랄까 재단이랄까 그 작품에 투영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우리나라 보면은 이 좌파적인 소설은 오히려 좀 많은 것 같아요. 좌파적 시각에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근데 왜 우파적인 시각과 철학으로 쓰는 소설이 좌파에 비해서 적을까요? 그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미국도 우리나라 수준으로 어떤 면에서는 더 심하죠. 그렇습니까? 지금 문학보다는 이제 영상을 매체로 하는 이제 연극, 영화, 그 다음에 그 인터넷을 통한 그 여러 가지 이제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품들이 그런 작품들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이 역사 해석에서는 좌파적인 시각이 무시하죠. 그 왜 그럴까요? 참 복잡한 현상인데 제 생각에는 일단 그 좌파라고 하는 그 이념들이 그냥 그럴 듯하잖아요. 예컨대 평등 뭐 그렇죠. 평등 모두 잘 살려는 건데 뭐가 문제냐. 그렇죠. 예컨대 세금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다라고 하면은 아니 부자한테 세금 걷어갖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게 뭐가 나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세금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세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세금을 걷는 것은 일단 문제를 많이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려면은 엄청나게 복잡한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사실을 알아가지고 그 경제학 지식을 가지고서 그걸 분석해야 돼요. 근데 그런 거를 하는 사람들이 작가가 안 되죠. 영화 감독 안 되죠. 그러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예컨대 오펜하이머가 아주 엄청나게 그 그 미국에서 화제가 되고 흥행으로도 성공했잖아요. 근데 오펜하이머는 객관적으로 볼 때 소비에트 러시아의 스파이였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어요. 오펜하이머가 핵무기 개발에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가했을 때 그때 러시아에서 미국에 있는 요원한테 지시를 보내요. 그래서 지시를 받고 모스크바에 보낸 전문이 남아 있습니다. 오펜하이머의 그 암호명 그 친구를 리액티베이트 하러 간다. 그러니까 이제 활용하다가 잠깐 이렇게 덮어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요지에 갔으니까 다시 활동을 하도록 이제 활동을 재개하도록 조치를 한다 그 얘기거든요. 그거로 끝나요. 그 다음에 오펜하이머가 뭐 반항을 한다든가 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실제로 오펜하이머는 그 뒤에도 전향하지 않고 그대로 전후에 베터 레드 댄 데드라는 거 있죠. 죽는 것보다는 공산주의가 낫다 하고 패배주의적인 운동을 일으켰을 때 버트런 트러셀이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핵심 인물로 활약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은 오펜하이머는 전향을 안 한 분이에요. 근데 그걸 무슨 고뇌를 하고 하는 지식인으로 그렇게 묘사했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을 감동시켜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초라한 그 따지고 보면은 자유 세계를 팔아먹은 스파이다. 그거 하면은 그걸 책을 그냥 읽을 때는 되지만 그 영화를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렇죠. 영화가 안 되죠. 그럴 수밖에 없네. 구조적으로. 그래. 좌파 그 이념이 이제 대중들의 그렇게 싹 말하자면 흥미를 유발하고 그러네요. 일단 가치면으로는 좀 그
좀 괜찮아 보이니까 그 같이.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좌파에서 공산주의 그 노동자들 배우나 무슨 저기 제작자들 노동자를 통해 갖고 통제를 해요. 네. 실권 장악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설령 우파 뭐 배우 뭐 그 제작자가 있다 하더라도 나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속으로 우파지만 일단 작품 선정이나 뭐 그 출연 같은 거 할 때 어쩔 수 없이 순응하게 됩니다. 네. 지금 우리 그 모든 분야에서 그런 상황이 나오잖아요. 예. MBC에도 그 제3노조가 있잖아요. 예, 제3노조가 예, 있죠. 예. 그분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실권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우파 작가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데 손무리 선생님이 대표적이시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손해를 많이 봐요. 무슨 들리는 얘기는 그래요. 우파 작가 올라가면은 그 힘이 센 그 좌파 비평가가 이 사람은 인간이 안 됐으니까 작품 볼 것도 없다고 제쳐놓는데요. 아이고. 그런 현상이 이제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그 시장 판도가 그렇게 들어가는구만요. 그러니 뭐 거기에 다수가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다수가 지배하고 또 특히 그 상층부에 그 말하자면 그 리드하는 집단이 또 좌파가 또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파가 그 문을 뚫기가 어렵고 또 대중도 그러다 보니까 닭이 먼저냐 달기 먼저냐 또 대중들은 많이 접하는 그 좌파의 소설 이런 문화에 또 익숙해져 가고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뭐 비관적으로 본다거나 한탄한다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원래 그게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해야 되겠다 하는 작가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그렇죠. 아유, 맥은 안 끊어집니다. 예, 아유, 이제 작가들은 이제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예상이라고 그럴까요? 상상의 나래를 좀 피잖아요. 어떤 사실이 있으면은. 그러면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런 사실에 기각이냐 인용이냐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인용이 저는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이제 뭐 모르는 일이니까 만약에 인용이라는 결과가 헌재에서 나왔다면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탄핵 재판에서 인용이라는 것은 뭐 크게 부각이 되지만 지금 일어나는 거대한 그 흐름에서 보면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인용이든 뭐 그 각하든 기각이든 그 나오는 것이 상당히 흐름을 바꾸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더 큰 흐름에 대해서 그렇게 결정적인 것으로 작용한다고 보진 않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굽이칠 수 있는 그 사건은 역시 부정선거니까요. 이 물줄기는 대세는 이제 쭉 흘러간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깨달았고 그리고 아직 부정선거에 대해서 정보가 다 밝혀진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계엄이라는 것이 계엄을 촉발시킨 것은 모든 증거들이 선거 부정이 문제. 그것이 급박해가지고 국제적인 차원을 지닌 채 진행되어 왔다는 것도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번 계엄은 뭐 너무 급작스러워져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은 윤 대통령께서 차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정확한 날짜와 그 상황을 봐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조건들도 고려했다는 그런 추론이 가능하거든요. 가능하죠. 그래서 이미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국제적인 차원을 지녔으니까 특히 미국과 중국의 반응이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많이 좌우되니까
차분하게 바라보면 되지 않겠는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많지 않아요. 원체 소수로 출발했으니까 그것을 하고 잘 되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선생님 지금 조금 전에 말씀대로 이제 미국과 중국에 이제 그 연결이 돼 있는 건데 그쪽에 이제 반응이 그 스카이데일리 보도 혹시 아시나요? 그 중국인 부정선거 저지르는 스파이 집단이 한국과 미국의 합동 작전으로 오키나와로 갔다가 오키나와에서 신문하고 일부는 주범들은 미국으로 압송했다. 이게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중국이 아무 입장을 안 낸다는 거. 여기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을 그 이제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라고 하죠. 저쪽에서. 그런데 그런 저는 원래 음모론자이기 때문에 그 음모론에 대해 갖고서 늘 그 많이 이제 연구를 해왔어요. 오래전부터.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얄타 회담이라는 그 거대한 음모 속에서 우리나라가 태어났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얄타 회담은 거대한 음모. 그 음모는 음모 속에 음모가 있고 그 밑에 더 무서운 음모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영어로 표현하면 휠, within 휠, within 휠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그 말, 그 저희 구절에서 이제 그게 나온 얘기인데 러시아에서 꾸미는 음모는 대개 이렇게 음모가 있으면 그 밑에 또 음모가 있고 그 밑에 더 거대한 음모가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살피면은 이번 일도 음모가 겉에서 나오는 것과 밑에 있는데 더 거대한 음모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전모를 깨닫기 어렵죠. 하지만 그 지금까지 나온 보도들 정도로 구체적이면 말입니다. 그게 소위 얘기하는 그 페이크 스토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걸 꾸미더라도 특히 이게 계속해서 바뀌어요. 조금씩. 처음에는 90명이라고 했다. 99명. 그러다 99명이 아니고 더 줄고. 이것이 원래 정보가 밝혀지는 데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걸 들어가지고 이거 꾸며낸 얘기다. 꾸며낸 얘기는 그렇게 안 꾸며내요. 아기가 딱 맞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이 돌아가는 걸 보면은 점점 이게 구체화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그럴듯하다는 것이 드러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 실체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좀 얼굴이 붉어질 겁니다. 저는 특히 그런 개인적인 얘기를 이제 해도 돼요?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스카이 데일리 그 조 사장께서 그 처음으로 이제 그걸 이것이 윤 대통령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거든요. 마침 그날 저하고 최광 장관의 그 독서 그러니까 북토크 그 하는 자리에 그분이 나오셨어요. 그렇군요. 그게 개엄한 지만 이틀이 안 된 2월 5일 그 12월 5일 5일 그 오후에 이틀이 안 됐죠. 그렇죠. 그런 게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3년 10월에 김기현 씨가 국정원 원장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보안 점검을 해 가지고 그 문제가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근데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데 대통령께서 덮어라 하고 지시했었다 이거죠. 그 얘기. 그러니까 의외로 오래전부터 아셨고 그것을 내서 대비를 하셨다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다만 결정적인 그것은 우리가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중국인이 들어와서 그렇게 소위 간첩이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행동을 하면은 우리가 체포하면 우리는 중국의 압력을 받아서 이내 풀어줘야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사정을 잘 아시니까 아마 미국과 합동작전을 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초기에. 네. 보니까 그게 아니고 네. 미국 쪽에 원래 정부가 더 많으니까 미국이 주도한 거 아니냐 그렇죠. 하는 이제 다시 추측으로 이어졌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저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처음에 미국에서 MIA 요원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걸 그렇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번 주도를 한다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CIA를 떠올리고 CIA와의 협력을 구할 겁니다. 예. MIA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과연 국방부 빼놓고 몇 사람이나 될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국방부 직속 그 정보 요원들을 다루는 그 기관인 MIA가 요원을 파견해가지고 우리와 협력했다면은 이거는 처음에 그 시작한 거 이니시에이션을 미국 측에서 할 거 아니냐는 그런 추론을 제가 해가고 이제 옆에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점점 보니까 어차피 작전에 들어간 거 가지고 그 중국 그 사람들을 그 체포한 요원들이 MIA 요원들이고 한국 요원들이 아니라는 것이 얘기가 나오길래 이제는 정보는 것이 맞아 떨어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미국이 주도해서 그러나 한국 땅에서 체포 작전을 하는 거니까 윤 대통령하고도 어느 정도 협조 요청이랄까 협조 파트너 거의 모든 네. 그 지원을 우리가 하고 네. 현장에 들어간 것은 미국 그 사람들이 아닌가. 네, 작전은 예, 특히 그 한국 경찰 복장을 하고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을 때는 점점 더 신빙성이 가요.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작전을 하는 사람들은 그 상대에게 경각심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순순하게 끌려 나오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군복을 입고 들어가면 이건 뭐야 할 거 아니겠어요? 예. 한국 경찰 들어가면 그건 받아들이기 일단 좀 그렇지. 안심되잖아요. 예. 또 중국 사람이 볼 때 한국 경찰을 뭐 어디 높이 보겠습니까? 예. 대사관에 한번 전화 한번 걸면 다 끝난다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점점 하나씩 드러날 때마다 그게 이제 그 진실성을 더하고 좀 더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문제는 예. 이게 미국 주도니까 미국 그 지도자의 일정과 이해에 맞춰 갖고 그게 밝혀진다는 것, 진행된다는 것. 그게 좀 답답한 거죠. 그게 답답하죠. 그게 아주 우파 애국 시민들의 인내심을 아주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 하느님이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빨리 밝혀서 지금 윤 대통령 빨리 구해라 그러는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카드인데 자기의 어떤 국익과 자기의 어떤 영웅이 되는 어떤 길, 그다음에 중국을 어떻게 다루는 이런 아주 면밀한 플랜에 의해서 그걸 공개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 사람은 지금 굉장히 말하기가 엄포를 놓아갖고 그러니까 블러핑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떤 때 가면은 막힐 때가 있죠. 상대에서 블러핑에 대해서 그걸 갖다 이제 한번 호를 하면은 내놓을 게 없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멋쓰게졌을 때 터뜨리면 좋죠. 그러니까 저라고 하더라도 극적으로. 제가 정치를 한다면은 그건 아껴두는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카드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카드니까 그걸 아껴 쓰게 놓겠죠 이게. 극적으로 뭔가. 예. 그리고 이미 그 부정선거와 관련돼 가지고 국회의사당에 이제 들어갔던 사람들, 자기 지지자들 일단은 자기가 사면회가 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로 볼 때는 당장 답답한 거 없거든요. 급할 게 없네. 예,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예. 자, 우리가
선생님 말 맞다나 낙관적인 그 자세를 갖고 좀 기다려 보면 좋은 일이 또 있겠지.